안녕하십니까. 경기지도사 법학개론 강의를 맡은 천진우입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 주유소 석객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호성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나는 한 놈만 패, 이런 대사가 좀 유명하죠. 저는 법학개론 학습론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약 100문제 정도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한다면 경기지도사 법학개론 그 시험에는 훌륭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이제 남은 부분을 정리를 하고 또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회사는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기본적이고 또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가 출자 가액의 한도에서만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원의 지위가 주식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는 다른 회사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주식은 세분화되고 균형 비율적 단위 형식을 취합니다. 자, 자본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본금은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이 아닌 발행 당시의 그 주식의 액면 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반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을 말을 하는데 이게 발행 당시의 주식의 액면 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법상 무액면 주식의 발행도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액면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한 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 균일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발기인의 주식 인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서 주식을 인수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임원은 어떻게 선임이 될까요?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요. 그러면 이제 설립 등기를 해야 되겠죠. 주식회사의 설립 등기는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핵심은 우리 시험은 2주간 내에 일을 하여야 한다. 이 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1항의 설립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의 액을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행 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 그 외에 또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그 다음에 지점의 소재지 이런 것을 이렇게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 하면 이제 뭐 합병이나 이런 경우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할 때는 그 기간 또는 사유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그럼 주주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자, 인수가액 한도로 하고요. 그럼 영업 양도, 양수, 임대 등에 대해서 회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433조가 뭐냐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할 때 이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의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양수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규정에 의한 주식 매수 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을 이제 명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의 전부 일부 양도 합병 이런 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정관 변경의 특별 결의가 이제 원래 그거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거의 헌법을 바꾸는 회사의 헌법을 바꾸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사님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실하게 수행 안 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님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의결권은 1주마다 한 개로 하고요. 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이사의 출석 의견 질문권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수업용으로 그냥 이렇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니 감사가 이사회 출석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 또 회사에서는 감사님하고 이사님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사님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감사로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그 주도적 세력과 이제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쟁성 상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감사님이 이제 법대로 하는 걸 이렇게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내부에서 이사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의견을 진술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감사님은 이제 감사 이사의 출석과 의결 진술권이라는 법에 따라서 진술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진술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이는 거라도 실제 법에 규정된 것은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님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불유에 관한 불유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업 금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서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는 그 이사에 대해서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업 금지라는 규정이 있더라.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등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사님은 정기총회를 6주 전에 이제 그 재무제표 작성이나 영업보고서의 작성에 관련한 서류를 감사님에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님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6주와 4주를 이렇게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마지막에 한번 안 보면 이렇게 기억이 안 나겠죠. 자,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으로 구성되는 물적인 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즉 주식은 자본을 이루는 최소의 구성단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 상법 개정에 의해서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발행 주식의 총수는 주식회사 설립 등기의 기재 사항입니다. 발행 주식의 총수는 주식회사 설립 등기의 기재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에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다음에 주권 발행 이후에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 및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권 발행 이후에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 및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님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법령과 정관의 규정입니다. 이사님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는 이사의 승인이 없으면 이거 경업 금지 규정이죠.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지는 못합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아주 당연한 건데요. 이게 이 그 문장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딱딱하게 들리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이걸 또 언어를 배울 때 섀도잉이라고 하죠. 섀도잉, 그림자, 섀도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뭐 여러분 다른 분들이 계시면 입으로만 이제 따라서 한번 해보시든가, 다른 분들이 안 계시면 소리 내서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주권 발행 이후에는 주주는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 및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사는 6주 전에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서류를 감사님에게 제출을 하고, 감사님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서 주식을 인수해야 되고요.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을 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럼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사가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죠.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영 판단의 원칙이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이 뭐냐 하면 임원과 이사가 내린 결정이 손실이 될 수도 있죠. 임원과 이사가 내린 결정이 손실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선의에 의한 것이라면 소송이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경영 판단의 원칙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손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사가 만약에 법령을 위반을 했어요.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면 그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사가 법령을 위반하면 그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이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님이 이제 의무가 많죠. 직무 이제 누설하지 않을 의무도 있는 거죠. 회사는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는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감사님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뭐 아주 당연한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감사님이 그 의견을 진술하러 가면 네가 뭔데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툼도 있고 하니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감사님이 훌륭하신 분인데 이게 실제 회사에서는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님이 눈을 감는다든지 아니면 감사님께서 일을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가 있어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집행임원은 이사회가 선임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주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주주 책임은 어디까지 있느냐?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영업 전부를 양도했을 때, 전부 양도하면 중요하죠. 영업 전부를 임대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법 제361조에 보면 총회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하면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이 하나여 결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 기관은 주주총회입니다. 자, 제가 하는 수많은 상법 중에서 제가 하는 것만 유심히 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주식회사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럼 주식회사의 변태 설립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태라고 하니까 뭐 성적인 그런 변태가 아닙니다. 이제 변할 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태 설립 사항이 뭐냐? 설립을 할 때 정식이 아니고 변태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상법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그 재산이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 출자나 재산 인수와 같이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으로 하면 간단하겠죠. 근데 현물로 출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인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같이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 이외의 재산을 가대평가하게 해버리면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약화시키고 또 이는 채권자 및 모집 주주의 이익을 침해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그다음에 발기인이 받을 특별 이익 등은 위험한 약속으로 보고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청약서에도 기재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나 공정인 또는 감정인에게 엄격한 설립 경과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변태 설립은 물적 회사의 설립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 재산이 현물 출자나 재산 인수와 같이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이루어지는 설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변태 설립이요. 자, 그래서 상법에는 변태 설립 사항을 이렇게 적어 나왔습니다.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기재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발기인이 받을 특별 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 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자, 이거 눈도장만 찍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정관의 작성과 절대적 기재 사항이 있는데요.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적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되는데,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그리고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한 주의 금액,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자,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간혹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공고는 간부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일간 신문에 하여야 하고요.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태 설립은 물적 회사의 설립 방법의 하나고요. 현물 출자, 재산 인수와 같이 금전 예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설립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관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면 이제 효력이 있고,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변태 설립 사항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무효가 됩니다. 자, 반복할게요. 현물 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가격,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 등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이거 다 무효입니다. 무효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비슷한 게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시험장에 가셔야지,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가버리면 이게 뭔지 하나도 몰라버리고 하면 전혀
좀 득점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관은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절대적 기재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셔야 되고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절대적 기재 사항입니다. 자, 그다음에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입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 저 강사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반복을 자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 반복하는 것만 열심히 이제 보시면 돼요. 상법상 회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준칙주의라는 게 있어요. 준칙주의가 뭐지? 시험장에 가셨는데 준칙주의가 뭐지? 뭐 이렇게 전혀 모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준칙주의는 회사에 관한 일반 법률에 의하여 회사의 실체 형성에 관해 대내적 요건과 거래 안전에 관한 대외적 요건을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건을 충족한 때에 회사의 성립을 당연하게 긍정하는 입법주의를 뭐라고요? 준칙주의라고 합니다. 준칙주의. 그러니까 요건만 충족하면 회사가 성립하게끔 이렇게 하는 걸 준칙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정해놓고 그 요건을 구비한 사단 또는 재산을 설립하는 때 법인격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 상법상 준칙주의가 채용이 됩니다. 우리 상법은 뭐라고요? 준칙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에 의한 영리법인인 민사회사와 상법에 의한 영리법인인 이른바 회사에 관해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준칙주의가 채용이 됩니다. 그 노동조합 등도 이제 준칙주의가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가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인가주의는 행정관청에 의한 사전 심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준칙주의와 인가주의는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데요. 인가주의 예로 이제 로스쿨 인가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인가주의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법인이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인가주의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문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그냥 허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의 종류가 뭘까요? 이제 경비주도사 시험에는 이제 자주 나오는 게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그다음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5종류를 한다. 자, 뭐라고요? 한명, 합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가지 종류가 있다. 상법에 보면 5가지입니다. 자, 그럼 회사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합니다. 회사가 주소가 있다. 이렇게 하면 본점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합니다. 회사의 성립은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본점 소재지가 이전하면 변경 등비도 해야 됩니다. 한 달 내에 변경 등비도 하지 않으면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그 다음에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리법인, 민법에 보면 영리법인이라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쫓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 지랑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32조에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는 그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단재단은 뭐라고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영리법인의 설립에는 이제 허가를 얻어서 이를 법인으로 할 수가 있다. 이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명회사는 설립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됩니다. 한명회사.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명회사에서 회사의 설립과 무효는 그 사원에 관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 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로서만 할 수 있습니다.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원의 책임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거 주식회사하고 다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주식회사 이제 다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명회사가 있죠. 한명회사. 자, 한명회사는 합자회사가 있는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렇게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있고 유한책임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자,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자,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에 설립 등기를 하는 데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의 양도가 있을 때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도가 좀 힘들죠. 유한책임회사가. 자, 한명회사는 두 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를 이제 한명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명회사는 두 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 한명회사의 설립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지속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으로만 출자를 할 수 있고요. 합자회사의 그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한책임회사라는 것은 이제 2011년도에 상법 개정으로 신설된 회사입니다. 내부적 법률 관계는 이제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와 마찬가지로 민법상 조합의 법리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외부적으로는 사업 실패 시에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이제 유연한 형태를 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와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됩니다. 유한책임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사원이 아닌데도 업무집행자가 선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회사 설립이 쉬운 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회사의 설립과 운영 등의 사적인 영역을 인정해가지고 그 청년 창업에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면 내부적으로는 조합, 외부적으로는 회사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특별히 2011년도에 이제 상법 개정으로 들어온 이제 회사의 유형이죠. 유한책임회사죠. 그러면 이제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서 지분 양도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고요. 상법상 회사의 설립은 인가주의가 아니라 준칙주의입니다. 준칙주의. 그다음에 회사는 5종류가 있죠. 한명, 합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종류가 있습니다. 한명회사는 2명 이상의 무한책임으로 되고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이 된다.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가 뭐냐? 주주가 출자한 자본으로 구성되는 물적인 회사더라. 그 유한회사는 비대중적이고 폐쇄적입니다. 유한회사는. 그래서 인적 회사와 뭐 유사한데요. 출자 가액을 한도로 출자 의무를 이제 부담하고요. 법 규제가 아주 간이합니다. 이렇게 외부에 조금 노출을 꺼려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상법상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5종류로 한다. 이 정도만 하면 이제 우리 시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고요. 회사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이 되고요. 회사는 한명, 합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할 게 별로 없죠.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상법상 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뭘 줘야 되죠? 보험료를 줘야 됩니다. 돈을 줘야 되죠.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은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을 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험계약은 성립이 어떻게 되느냐? 보험자라는 것은 보험회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상대방에 대해서 그 납부의 통지를 발송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임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사를 받은 때부터 기산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30일 이내에 납부의 통지를 해태를 한 것을 하면 그러면 성납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보험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이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관계 보험료 상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돈을 조금 받았다고 칩시다. 그 성약을 하기 전에 사고가 날 경우가 있어요.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때는 그러면 보험금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이제 임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기 전에 받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를 해야 돼요.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보험료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 돈을 한 푼도 안 줄 때 그때는 돈도 안 받았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험증권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소급보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교통이 이제 무전이나 이런 게 발달을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배가 태평양을 지나고 있어요. 태평양을 지나고 있는데 그때 뭐 보험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다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르고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보험계약을 할 때 그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그 보험기간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급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을 했을 때 이미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이제 뭐 무전통신이나 이런 게 옛날에 안 됐을 때는 지금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보험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소급계약이라고 합니다. 소급계약.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시험 용어로 하면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작되는 시기로 할 수가 있다. 앞의 시기는 타임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험기간의 시기는 스타트라고 할 수 있겠죠. 시기로 할 수가 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고가 난 그 당사자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모르시면 뭐 피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할 때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엄청나게 아픈데 병을 숨기고 이렇게 이제 보험계약을 할 수 있죠. 근데 미리 내가 어느 정도는 아프다 이렇게 고지를 해야 되죠. 고지를 하지 않고 이래버리면 그런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버리면 그러면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고지 의무가 있죠. 보험계약에서. 자,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사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처음에 중대한 사실로 몰랐으면 뭐 해지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 계약하기 전에 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위험 변경 전가의 통지와 계약 해지라고 있는데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전가할 때는 지체 없이 이렇게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보험을 이렇게 이제 가입을 했는데 그 근처에서 뭐 내 집에 뭐 폭격이나 뭐 이런 걸 뭐 수많은 것이 이렇게 집에 들어왔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위험이 이렇게 전가가 됐다 했을 때는 그러면 처음에 계약한 그 상태와 이제 그 사정이 달라진 거죠. 그런 경우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전가한 때는 그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이렇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보험자의 책임이 있는데 임보험계약자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이나 이런 경우에 그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는
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나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자가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을 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보험자라고 합니다.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에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보험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보험인 생명보험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험에 붙인 자연인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피보험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보험금을 받아가는 것을 보험수익자라고 합니다. 보험수익자. 그래서 상법상 이제 보험계약자의 의무는 이제 보험료가 지급을 해야 되고 계약서에 그다음 위험 변경 시에 통지를 해야 되고 보험계약할 때 중요 사항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됩니다. 보험증권은 누가 교부를 하죠? 보험증권은 보험회사에서 교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회사를 여기서 이제 보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보험증권 교부 의무는 보험자의 의무입니다. 자, 용어만 정확하게 아시면 이거 시험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보험계약의 그 특성이 뭐냐 하면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을 하고 다른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식이 아닙니다. 불요식 계약입니다. 그다음에 낙성계약입니다. 낙성계약. 그다음에 그 청약서의 작성이나 보험증권의 교부가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유상계약입니다. 보험계약금의 기타 급여가 지급되고 보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유상계약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사행계약입니다. 사행계약. 이게 보험자의 보험지급금 지급 책임이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걸 사행계약이라고 합니다. 사행계약. 그다음에 이것은 또 쌍무계약이죠. 보험금액과 보험료를 이렇게 서로 대가 관계가 있으니까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행계약이라는 거, 그다음 불요식 낙성계약이라는 점, 그다음에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서에 의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선의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면 안 돼요. 이게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버리면 이게 보험의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런 걸 선의계약성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급계약은 계약 전에, 지금 계약도 안 했는데 전의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한 보험계약을 소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수익자라는 개념은 인보험에서만 존재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료 반환 의무는 이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보험사에서 반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다음에 상법상 손해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는 이제 인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으면 그 종류가 뭐냐? 하재보험이 있고요, 운송보험이 있고, 해상보험이 있고, 책임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이 있고,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문제 내기 좋겠죠. 하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이게 다 손해보험입니다. 그다음 재보험도 손해보험이고요. 코리안 리 같은 그런 회사 있죠. 그런 경우에도 손해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자의 책임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게 이런 걸 이제 손해보험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보험증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험의 목적이 뭐냐? 보험사고의 성질은 뭐냐? 보험 금액은 뭐냐?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은 뭐냐? 보험 기간을 정할 때는 그 시기와 종기를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효와 실권, 권리가 상실되는 시기가 사유가 뭐냐? 이런 걸 손해보험증권에 이렇게 그 기재하고 소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상호가 있고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상호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일의 연월일, 그다음에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주의해서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임보험자가 있는데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해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그 경우에 책임보험자의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자의 책임은 뭐냐? 보험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채무 불이행이나 아니면 법령상 의무 불이행을 할 때 그때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보종보험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책임보험자하고 보종보험자의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법상 손해보험은요, 재산상 손해라고 했죠. 화재보험,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 보험, 보종보험이 있습니다. 인보험은 뭐가 있을까요?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질병보험이 추가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책임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그 다음에 재보험은 손해보험입니다. 다시 재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험을 든 것을 다시 보험회사도 불안해서 다시 또 다른 데 재보험을 드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재보험은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드는 거니까 그런 걸 이제 손해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그 다음에 상해보험은 인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 보종보험은 손해보험입니다. 자, 맨날 이런 게 나옵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은 인보험이고요. 책임, 화재, 해상, 재보험은 손해보험입니다. 지금 이게 한 10번 이상 시험에 나온 것 같아요. 문제 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초반에 있는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하면 문제 정답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화재보험,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 보종보험은 인보험이 아니죠. 손해보험이고 인보험은 세 가지이죠. 생명, 상해, 질병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이런 거는 이제 책임보험이라고 했죠. 책임보험. 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무효와 실권 사유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 정권에 적어야 돼요. 필요적으로 기재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종류는 상법상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상법 제732조에 보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5세 미만자하고 심신상실, 심신박약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험 사기를 할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 죽으면 돈 나오는 이런 거는 이렇게 무효로 합니다. 그렇지만 심신박약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하거나 아니면 단체 보험은 피보험자가 될 때 그때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이제 단서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과 관련해서 70세 이상인 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가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이런 분들은 이제 생명보험 이제 나중에 보험 사기나 이렇게 범죄에 연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 계약을 일반적으로는 이제 무효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법과 도덕에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법과 도덕이 나오는데 이제 일반 상식으로도 맞출 수가 있는데 잘 이제 좀 강조를 하면 외면적이고 외면성, 그 다음에 이제 타율성, 그 다음에 양면성 이런 게 이제 법의 이제 특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도덕은 일면성을 가진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법의 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법의 체계로서 권리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이라고 이렇게 했죠. 나중에 하실 때는 재인가사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돼요. 내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작용에 따라서 분류하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지청, 형항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한 문제는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형성권은 취소권, 해제권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소법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간소법은 법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뭐 돈을 이때까지 받아왔다 그 조직에서 그게 간소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돈을 뭐 10년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확신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적인 확신이 없으면 이때까지 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간소법으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법의 체계에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헌법에서 몇 조항을 확실히 정리를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동일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있는데 종류가 뭐가 있다고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단독행위는 뭐가 있느냐?
취소, 해제, 추인, 면제가 있더라. 가장 흔한 거는 계약이더라.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이제 확장 해석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의 적용에 있어서 동시 사망한 경우에는 추정한다, 뭐 간주한다, 뭐 이런 걸 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권리는 뭐냐 해가지고 권리하고 권한하고 권한이 있고 그다음 권능이 뭐냐 이거 일반적으로 보면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데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권능이라는 것은 이제 사용 수익 처분권이라는 거 이런 걸 수업용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고 그래서 정리가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헌법 전문가 헌법 핵심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시장 경제주의, 국제법 질서 존중주의 이런 것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헌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20일, 60일, 30일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헌법상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라는 이런 조문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약간 트릭이 위헌, 위법, 명령,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 이런 거. 그다음 선고소송과 당선소송은 대법원에 있다. 이 정도만 하면 이게 뭐 함정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헌법상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뭐 대통령은 제적 과반수 발의와 국회 제적 3분의 이상의 찬성이 있더라. 그럼 탄핵 소추 의결이 있으면 그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되더라.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법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헌법상 법원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107조에 따라서 이제 재판이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의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서 그 심판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렇게 위헌법률 명령 심판 재청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있죠. 이런 것은 이제 조문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형사 피고인은 재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고 행정부에 대해서 행정청 그다음에 그 자문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기관이요. 예. 자, 그다음에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다. 이거 정리하시고 그다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하명 허가 면제가 있고 그게 이제 명령적 행위가 있고 형성적 행위는 특허인가 대리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행위 중에서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정, 통지, 수리가 있더라. 확공, 통수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고 법률행위하고 법률 요건이 있고 법률 사실도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주체가 뭐냐 이렇게 그 행정 주체가 영조물 법인 공무 수탁 사인이 있더라. 이것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벌과 행정심판에 대해서 행정상 강제 집행에 이렇게 되는데 뭐 코로나나 메르스 환자의 강제 입원 조치와 소방 장애물 제거하는 것은 행정상 즉시 강제더라.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법상 전형계약이 있더라. 이렇게 하시고 전형계약이 이제 뭐 재산권에 관련해서 매매, 정려 교환이 있고 대차 같은 경우에는 소비대차, 임대차, 사용대차가 있고 고용과 노동 고용과 도급이 있고 행상 강구가 있고 위임 민치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로 조합과 종신정기금이나 그다음에 뭐 여행 계약도 있고 그다음에 하해 계약이 있다. 이런 거 15가지 전형 계약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우리 경비지도판은 이제 도급 계약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 책임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죠. 자, 그래서 제3자와의 관계는 불법 행위. 그다음에 계약 당사자의 관계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이거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다음에 민법상 물건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할 수 있고 담보 물건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이 있더라. 용익 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등이 있더라.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물과 종물이 있는데 그 물건의 상용의 공학에 의해서 하는 것을 이제 주물과 종물로 이제 구분하는 거. 칼과 칼집,
자물쇠와 열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연대 채무에서 가지고 상계 면제, 혼동 변제, 대물 면제에 있어서는 절대적 효력이 있더라. 근데 단 시효 중단은 절대적 효력이 없더라. 이행 청구가 절대적 효력이 있지, 소멸시효 완성은 절대적 효력이 있지, 시효 중단은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 정리하시면 되고, 보정 채무가 있는데 주 채무가 소멸하면 보정 채무도 소멸하더라. 그다음에 민법 제3조에서 반사의 질서의 법률 행위는 무효다. 이런 거 좀 아시면 되고, 민법상 친족에 대해서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친인척이다. 이 정도 하시고, 소멸시효 1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미성년자의 능력은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 행위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민법 반대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민사소송의 원칙에 대해서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처분권주의가 있더라. 그다음 공소기각 판결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다음 선고유예 해가지고 명서동 교수로 간주한다. 집행유예, 선고 효력을 잃게 된다. 이거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형법상 고소고발에 있어서 이제 그 조문을 이렇게 직계 존속은 고소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시고, 국선 변호인은 이제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기소된 때일 때 국선 변호인을 이렇게 선정 할 수가 있고요. 강제 수사와 임의 수사가 있다. 이렇게 감정이나 폭력 같은 경우에는 임의 수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국민 참여 재판 같은 경우에 이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공고에 해당하는 사건, 합의부 관할 사건이 국민 참여 재판이 되고, 특별행사 소송 절차로서 적결 심판이 있고 약식 명령 심판이 있는데, 적결 심판은 경찰서장님이 하시더라. 이렇게 하고, 형의 종류는 반드시 나오죠.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정지, 벌금 5만 원 이상, 벌금 구류, 가료, 몰수,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럼 수사 일관 원칙을 또 아셔야 되고요. 형사 책임 능력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했죠. 간접 정범에 대해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중요하다는 부분만 이렇게 하는데,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더라. 이런 거 하고,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렇게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이런 거,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이런 거 정리를 하시면 되고,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나오는 기본 용어만 서너 개만 정리를 하시면 한 문제에 그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는 이제 실업급여하고 직업능력개발 사업하고 육아휴직급여 등이 있더라. 이거 정리를 하시고, 상법상 회사에는 5종류가 있더라.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더라.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벌써 1시간 만에 마무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경비지도사 법학계로는 아주 쉽다는 겁니다. 자, 왜 쉽다고요? 범위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사실 그 2차 시험에서 이제 그 경비업법하고 경호학이 있는데, 경비업 같은 경우에는 31조밖에 안 되고, 청원경찰법은 12조밖에 안 됩니다. 다 합쳐봐도 50조도 안 돼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150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법학계로는 민법만 해도 1000조가 넘죠. 1000조가 넘고, 중요한 것만 해도 2000조가 넘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 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시간과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게 아니면 지금 저랑 같이 했는데 한 10시간 정도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금방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하시면 이게 그 60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쪽 부분만 확실하게 하시면 한 2개 정도는 알고 나머지 2개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정도는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보통은 60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합격 수준을 파악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합격하는 데는 이제 그 방법 수준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압니다. 그걸 아는데, 법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점 정도 받는 거는 제가 하신 것만 하셔도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업법 같은 경우에는 31조밖에 안 된다고 했죠, 법은. 그래서 이건 충분히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표에 있는 시행령에 나오는 별표 같은 걸 하면 10페이지나 15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거 하면 반나절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업법 정도는 이렇게 거의 다 맞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호학이 좀 문제가 돼요. 근데 경호학도 이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관련 그 법 조문이 있어요. 관련 법이 6개나 7개 정도 있는데, 그것도 법 조문으로 하시고, 특히 최근에 개정된 법 조항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할 때는 항상 그
변경된 날짜를 항상 적시를 하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날 자주 변경되거나 최근에 변경된 것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격을 하는 거는 이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제 조문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이 시험 3일 전에 한번 일독을 못하면 시험장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오늘 수많은 법 조문을 했는데 이게 과연 지금 공부를 하셨지만 시험장에 가서 생각이 날까? 이게 당연히 시험 3일 내에는 한 번을 보셔야 됩니다. 보지 않으면 이 시험에서는 아마 헛고생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시험 직전에 볼 것을 정리하시는 분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분은 반드시 합격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